악용됐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국민과 북한 동포를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고,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하더라도 북한 동포들이 먼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교류 협력이 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세금만 내는 방관자가 아니고 남북 교류 협력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이 설계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남북 협력은 현물 중심의 메이드 인 코리아 협력을 해야 되고, 북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현물 중심이라는 것은 지금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한에 현금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안 할 수 없고 어려운 북한 동포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지원은 현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메이드 인 코리아 협력은 그 현물도 우리가 값싸다는 이유로 우리 돈 들여서 중국제 사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이 만든 것,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자가 북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은 개성공단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성공단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개성시가 발전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보시면은 공단이 생기면은 그 주변 지역부터 발전한 것이 3년인데 북한은 안 그렇거든요. 그 얘기는 개성공단의 수익이 전부 다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것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쓰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지역에서 그 투자한 돈이 쓰여서 해당 지역의 동포들이 잘 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동포들의 의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저기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위협, 이거는 지금 외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응 방안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능력이 갖춰진 다음에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를, 새로운 외교를 추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제도로 국가안보실 산하의 군축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북한핵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옆에 두고서 상시적으로 관할을 해야 되고, 과거 냉전 시대에도 미국이 소련을 상대할 때 군축처가 백악관 직속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상시 관심하에 대소련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군축처였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국가안보실 시스템도 개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그 발표를 마치고, 지금 그 다음번 그 외교는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국방 쪽으로 박정희 장군님하고 그 신대표님, 일단 먼저 박 장군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희 예비역군대장입니다. 국방안보 분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자 143쪽부터 161쪽에 국방안보위원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태세를 정상화시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정부의 평화지상의 국정운영 기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보는 현재적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처럼 국가의 물리적인 안전을 위해 평화 달성의 전제 조건으로 당면 위협 그리고 미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안보 정론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안보 분야는 저 좌측에 앉아 계신 신인균 대표하고 둘이 연구하고 통해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은 5가지 분야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주적 개념 문제, 북핵 대응 태세 문제, 사이버전 대응 능력 확보 문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확립 문제, 그리고 방사청 운영 혁신 문제,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9가지 정책 대안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후반부 북핵 대응 문제와 방사청 운영 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신민균 대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적 개념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명확한 주적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병 대적권 확립이라든가
국방 내지는 작전 기획 운영, 국민 안보식 교체에 막대한 지장을 채우고 있어 이 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표윤을 놓고 그동안 보수 정권 그리고 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북한군은 우리 군과 대치 관계 있으면서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교류 협력의 대상이라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를 대외적으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금년 1월 달에 개최했던 제8차 당대에서도 그들의 당면 목표와 최종 목표는 변함없이 그대로 용어만 좀 바꿔놨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안보 환경이 지금 현재 변하지도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며 국군을 정치화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적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안보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정신 무장이 해제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전 대응 능력 확보 문제입니다. 북한에 있어서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고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고, 사이버 전력은 핵과 게릴라전과 함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강조하고 있어 전평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과 대응 능력의 확보가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목표, 작전 개념, 대응 전략 개념을 수립하고 사이버전 방어 중심의 체계를 공세적인 사이버전 대응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국, 즉 NSA죠. 국가안보국과 사이버사령부를 합쳐서 2017년도에 통합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이버사령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통합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공공 분야는 국정원에서, 민간 분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리고 국방 분야는 국방사이버사령부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제정하여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 비서관직을 설치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위원회 운영, 사이버 안보 업무 분장과 수행 체계를 법제하고 안보 보안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략사령부 및 전략기동군의 창설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을 기반한 단기 결전 전략하에 핵 융합 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유사시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사령부와 전략기동군 창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 우리 국군의 경우에는 육군과 공군, 해군이 각각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어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미사일에 대한 통합된 지휘 관리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과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단기 속결의 핵 융합전에 적극 대응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급 전략기동군의 창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시 회색지대 분쟁에 대비하고 유사시 북한의 핵 융합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도, 2호도 등의 도서지역 작전을 위한 여단급의 신속기동부대와 그리고 유사시 전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급 전략기동군을 동서에서 전략예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한미연합방위태세 성립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문제,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문제 이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전작권 지금 준비가 돼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뭐 세 가지 조건 제시됐는데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우리 군이 정말 그 핵심 군사 능력을 구비했느냐 이것도 지금 현재 검증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북핵 문제가 지금 현재 아주 고도화돼서 지금 현재 100기 2027년 되면 250기까지 확보했다. 그리고 지역 강국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작권을 아무 대안도 없이 가져온다면은 과연 저희들 안보 태세를 정확히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저희들은 어차피 아직까지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 해구산과 전략 자산, 뭐 기타 항공망 이것을 지원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건이 충족될 때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6월 달에 북미,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군사훈련을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실시했던 또 체계화되어 있던 한미연합훈련의 모든 이 체계들이 거의 와해가 돼버렸고 또 뭐 훈련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즘에 군에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KR, FE 그리고 UFG 해가지고 양대 한미연합훈련으로 만들었던 것이 지금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안보 환경과 우리 한미동맹의 어떤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새롭게 디자인해서 훈련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한미연합훈련은 영합방위태세 구축의 핵심 요소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 전반전 설명 이 정도로 하고 신현빈 대표께서 나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입니다. 신익균입니다. 저보고 3분 만에 마치라고 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면 과제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그 비핵화 과정은 여기 계시는 외교 분야 그리고 통일 분야에서 비핵화 과정을 준비를 하실 테고 저희 국방 분야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북한의 핵무기가 너무나 지금 다종화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인데 그럼 이런 것들을 막아내려고 하면은 그 공격 기도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찰 자산이 너무나 못 미치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다 완성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의 정찰 자산 공유, 즉 한미 동맹의 강화가 아주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KAMD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앞에 갖다 붙이면 왠지 대중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것 같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형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는데 이 MD만은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국가의 존립이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과 연동을 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급부상해서 마치 미국의 패권을 추월할 것처럼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예견하던 시절에 좌파가 득세하던 시절에 미국의 MD에 편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우리 정치권과 군은 아직도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MD에 편입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공동의 적에 대해서 공동의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말은 버리고 가장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서 한미연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타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아내는 것만 뭐 하면은 적이 두려워하지 않겠죠. 타격을 해야 되는데 타격한 자산 중에서 핵 잠수함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군도 물 들어오니까 노젓자라는 그런 아주 무책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핵 잠수함이 수중에서 엄호하지 않는 항공모함은 바다에 나가면 표적함이나 다름없습니다. 40년 전에 포클랜드 전쟁에서
가까이 있던 말비나스 제도와 가까이 있던 아르헨티나가 그 멀리서 왔던 그 포클랜드 섬을 영국에게 졌던 그 이유는 바로 제공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아르헨티나도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바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해군참모총장이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수중 소위 잠수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가면 바로 죽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 문재인 후보 당시에 좌파 또는 진보가 안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핵잠수함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벽에 부딪혔고 결국 항공모함으로 선회를 했죠. 그런데 항공모함으로 선회를 한 이유는 그것은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또 국민들이 왠지 더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또 이 대통령 선거 지금 이 새로운 선거에 맞추어서 민주당이 공약을 수행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인데 항공모함은 지금 상태로는 나가면 죽는다. 그리고 효과도 아주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고 핵잠수함은 한미 원자력 협정하에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화될 수 있는데 이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정부는 그 해석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군사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항공모함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폐기하고 순서를 해군에게 항공모함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핵잠수함 먼저 그 이후에 경항모함으로 가는 아주 바른 정책을 가야 된다 생각하고 방위사업청을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 방위사업청을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 때 가장 좋은 무기를 가장 깨끗하게 그리고 가장 싼 가격으로 구입하자라는 세 가지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무기 사라지고 가장 좋은 무기나 이런 근본적인 그 문제는 다 사라지고 가장 저렴하게만 나와버렸습니다. 깨끗하게는 뭐 제가 평가하지 못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나왔는데 방위사업청법에 무조건 저가 입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우리 군의 전력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방위사업청을 개정하고 그리고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지금 이 첨단화돼가는 이 전력 속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전력의 이 발전 단계를 우리 군은 너무나 층층이 되어 있는 기본 계획이다 중기 장기 전략이다 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군 참모총장이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개발된 것을 내년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각군 참모총장이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군이 정말 이 IT 강국의 대한민국 군이 뒤로 처지지 않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길었으면 좀 자세히 말씀드렸을 텐데 자세한 것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30년 전에 우리가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할 때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핵시대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원터는 원치 않던 우리는 북한은 핵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국방에 대한 모든 사고와 개념과 전략 다 바꿔야 됩니다. 가장 정말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한국을 탈퇴해야 될 부분이 이 외교 국방 통일 안보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발제는 박진기 교수님께서 사이버 정보 분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국가정보 사이버 안보 분야를 담당한 박진기라고 합니다. 현재 분야가 존재 박정희 장군님하고 살짝 겹치하는데요. 박정희 장군께서는 군에 가는 거고 사이버 분야는 민관군 전반 포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영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간 홍준표 후보님 희망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기 건너편 BMB 타워에서 캠프 회단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민주 절차를 통해서 당의 대선 후보로 설득신 윤석열 후보님과 이준석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더 결속해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기를 기원하며 이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페이지는 요약본은 26페이지이고 본문은 156페이지입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본격 개발되기 전까지 오직 물리적 공간에서만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일련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삶은 물론 기업의 사무 및 생산 라인은 물론 통신, 발전소, 도로교통망 등 모든 국가 주요 시설의 제어도 오직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이 개발한 모든 무기체계 역시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로 상호 연동되고 운영됩니다. 이미 국가 운영은 물론 국민들의 일상의 삶 그 어디에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는 인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공간, 즉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미 부지불식간에 말 그대로의 사이버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화두가 된 지 벌써 40년이 훨씬 넘었으며 사물 인터넷, IoT가 거의 모든 분야에 급속도로 적용되고 있고 공상 과학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세상이 현실을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기계의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를 넘어선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가상현실이 구현되기 시작하였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인간 대 인간이 되어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대변되는 가상자산 및 가상 플랫폼을 활용한 상업행위가 기존의 틀을 거의 대체하기 이르렀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 산업 편리성의 증가와 기업의 효율성, 국가 운영 체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만일 적국, 반국가 불순 세력,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국가 기반시설, 발전시설, 군사시설 등이 사이버 해킹, 사이버 테러 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방어 체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추적이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혼란을 쉽게 중단시키는 점에서 사이버 테러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악의적 행동이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국가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바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입니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수많은 사이버 해킹 인력을 양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행동으로 옮겨 각종 군사기밀 절취, 주요 기관시설 마비, 대규모 계좌 해킹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자산인 한미동맹의 와해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쿼드 참여를 외면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준동하는 등 동북아 영내에서 중국과 북한을 공동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우리 국익과 국민의 안전에 직접 위협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온 국력과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정작 이를 막아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도 정치에 들린 나머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거버넌스 역할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의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튼튼히 그 기초석을 하나하나 다시 놓는 심정으로 우리 자유대명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를 정상화시킨 비전으로 첫째, 사이버 공간의 개념 확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전쟁,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종국 정체로 상실된 대적관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박정희 장관님과 동의합니다. 넷째, 기존의 IT 장비 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IoT 기기 전반에 대한 보안 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IoT 기기 보안 기술 개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 관, 군 공통기술 및 공통 업무 분석을 통해 전문 인력의 순환 선사이클 및 상호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글로벌 통합 보안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셜론의 5개국 회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국가 간의 정보 협력인 5IG와의 연대 증대는 물론 한일 간 정보 협력을 위한 지소미아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국가 사이버 업무의 천진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국의 사례를 원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자료를 수차례 검토한 결과 가장 원형이 좋은 나라는 전략적 안보 환경이 유사한 이스라엘의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정상화 방안으로는 첫째, 우방국 정부 및 부처 간 협력 강화와 함께 민간 전문가 및 기업 간 효율적인 협치체를 구축하는 등 정부 차원의 통합된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제품형 민간군 협력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 기존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 전문 인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이라는 단일 정보기관의 권한에 집중된 나머지 후진국형 정보기관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 CIA 같은 해외 정보국, 방첩 숫자 및 국내 정보활동을 통합한 FBI 같은 국가수사부, 이거는 국정원의 국내 및 방첩, 경찰청 국가수사 업무하고 공수처는 해체하고 이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군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업무, 좀 전에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업무는 민관군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움직이는데 그 범죄 행위를 나타내는 건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건 공통된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 공통거를 함께 대응해서는 민간군이 함께 합동하는 건 없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같이 국가 사이버 안보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정보 업무를 삼척 체계로 만들어 상호 견제 및 효율성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건인 보안 산업을 직시하고 세계 보안 시장을 조화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사건을 성장시켜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이 격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통일은 물 건너갔다라고 좌절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관계가 좋으면서 밑에 이 분단국을 분할 관리하려고 할 때 우리의 통일이 어려운 거고, 강대국이 각축을 벌이면서 서로 패권 경쟁을 벌일 때 그 틈에서 우리가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된다고 저는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캄캄한 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캄캄한 밤이라는 얘기는 새벽이 그만큼 가까워왔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통일이 얼마나 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다음 새 정부에서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는 그 앞을 내다보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션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기 교수님께서 그 북한 통일 관련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영기입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에 요즘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인데 가능하면 7분 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4대 적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일대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유엔 인권 결의안, 대북 인권 결의안 하는데 우리 정부가 또 불참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가 있는지 싶습니다. 특히 인권을 가장 강조해야 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대북인권법 폐지를 주요 안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인지 김정은 정부인지 저는 도저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와 관련돼서 인권과 관련돼서는 인권법이 사문화됐고 북한 인권법이 사문화됐고, 특히 지난해 대북 전단법 금지법 만든 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비정상성을 유지했습니다. 석탄 지원해주려고 그러고 유류 해상에서 C2C 환적해주는 이런 폐단을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북한을 지원해주는 거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로 황당한 남북평화경제론이라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2019년 8월 그 길의 수단이었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자유민주 통일을 포기한 그 정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2017년 7월 개베로 재단에 가서 신베를린 구상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평화적인 통일로 가기 위해 북한 붕괴 불론,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을 불추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상당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로 조심해야 하고 해야 될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3불 1무 원칙입니다. 1무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3불은 부전,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반대. 이거는 뭐 세계 공통이니까. 두 번째는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 반대, 분란입니다. 우리의 북한 붕괴 불원하고 너무너무 닮은 단어입니다. 흡수통일 반대,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 반대, 불통, 흡수통일 및 인지적 통일 반대. 통일의 기회가 오면 우리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MZ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북한하고 같이 섞이기도 싫다. 그래서 영구 분단하자라는 그가 한 40% 정도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북한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당당한 대북 정책을 할 건가.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정책은 사실은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현상 유지의 대북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현상을 타파하는 좀 적극적인 정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3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의 속성이 굉장히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당함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낼 건가? 수용하지 못하면 2030 세대들로부터 시작해서 통일 정책에서도 거부를 당할 수 있다, 기피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공동체 통일 방안을 적극 추진합니다. 우리의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이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북한은 사실은 동일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민족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 재민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당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가 민족주의예요. 내셔널리즘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지금 굉장히 종족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가 저는 온돌 지원해주고 이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화를 지원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의 정보화가 왜 필요하냐면 북한 주민의 우리 사회에서 정보화에 대한 개념 규정을 정말 저는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북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북한 주민에게 간다면 물질적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화에 대한 개념 규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보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신적 자산을 지원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자원이다 라는 개념 규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 산업화를 위한 것은 왜 우리가 북한을 산업화 시켜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을
결핍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산업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금 잘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자유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환상을 우리는 좀 깨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통일방안은 이제 자유를 확산시키는 통일방안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일의 기회가 오면 통일을 한다. 그리고 통일의 기회를 우리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자유공동체 통일방안의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030 세대가 북한에 관심 없고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 표를 깎아먹는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상당 부분 기성세대, 기성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깨우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지금 현재 이 국제 남북 관계도 그렇지만 국제 질서에 정말로 대전환기고 역사의 물줄기 확 굽이쳐고 다시 이제 거꾸로 굽이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십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처칠이 의회에서 그렇게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지금 폭풍이 몰려있다고 외롭게 투쟁하면서 경고가 몰리고 결국은 그 처칠의 리더십으로 영국을 구했던 그러한 리더십.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전 세계의 압력을 물리치고 고집스럽게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서 프랑스는 오늘의 P5로 만들어놓은 드골의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외국에 가면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그 뒤를 이어서 조국 근대화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의 리더십이 지금 2022년 새로운 대선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분이 꼭 대선에 당선돼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제2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은 지연됐지만 패널 교수님들이 워낙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서 약간만 늦었습니다. 오찬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박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심세철 부의장님, 이주영 국책자문위원장님, 최관 전 복지부 장관님, 오정근 교수님, 박윤환 교수님, 조효기 교수님, 김원식 교수님, 김병현 교수님, 이승길 교수님, 박성숙 교수님, 박진기 교수님은 우리 자유민주